아주 먼 옛날 장엄한 산맥이 강물을 굽어보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 남쪽 햇살이 가장 먼저 와닿는 언덕 위에는 위풍당당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막강한 권력가 김판서의 저택이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오후 저택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별당에서는 한 여인이 고요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김판서의 정실부인 서하마님이었습니다.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모란 자수는 실제 꽃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다웠지만 서하마님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운명이 어찌 이리도 기구할까?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러울 것 없는 집안으로 시집왔건만 이 궁궐 같은 집에서 나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서하의 한숨이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의 규수로 태어나 16 꽃다운 나이에 김판서의 집으로 시집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혼례식 날 이후로 남편인 김판서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저택은 그녀에게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아가씨, 점심 진지는 드셨사옵니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서하는 술을 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를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늙은 유모, 오 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모, 이미 들었소. 어서 들어오시게. 문이 열리고 오 유모가 주름진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담장 너머 진달래가 참으로 곱게 피었사옵니다. 잠시 산책이라도 하시지요. 방 안에만 계시니 옥체가 상하실까 저어되옵니다. 서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꽃 구경을 할 기운조차 없었지요. 괜찮소, 유모. 이리 와 내 곁에 앉으시오. 요즘 대감의 동태는 어떠하오? 오 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께서는 여전히 바깥으로만 놔두십니다. 요즘은 기생 매향이에게 푹 빠져 계신다는 소문이. 유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낮으로 기생집을 드나들며 정실부인인 자신을 내쫓고 그 기생을 첩으로 들일 계획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도요. 괜찮소, 유모. 이미 다 아는 사실이오. 대감께서 누구와 어디서 시간을 보내시든 이제 더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소. 서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니요, 유모. 그저 하늘이 정해준 내 팔자라 생각하고 견딜 뿐이요. 어서 가서 쉬시게. 유모가 방을 나간 후 서하는 창가로 다가가 담장 너머 흩날리는 진달래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입은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서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묵묵히 정원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내는 늘 저기 있구나. 작년 가을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머슴 도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늘 서하의 별당 주변을 맴돌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화단을 가꾸고 여름에는 연못을 청소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며 그림자처럼 항상 그녀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서하는 문득 궁금했지만 이내 생각을 지우고 다시 수틀을 잡았습니다. 머슴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양반 교수로서의 채통에 맞지 않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대문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께서 돌아오셨나 보구나. 서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김판서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화려한 가마. 가마에서는 곱게 단장한 기생 매향이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 기생을 집 안으로 들이는군. 그날 밤 서화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자개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한참을 울다 지친 서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정원 한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머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한밤중에 책을 읽다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죠. 서화가 다가가려던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니쇼. 도윤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묻자 서화는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처음으로 도윤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창백하게 질린 오 유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모, 무슨 일이요? 대감께서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매향이를 첩으로 드리겠다고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뒷간 옆 낡은 별채로 옮기라 명하셨습니다. 서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박을 놓는 것과 다름없는 양반가의 여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마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시니 더는 정실부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서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자식이 없다는 이유를 대다니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알겠소, 유모. 짐을 꾸리도록 하시오. 해가 질 무렵 서화는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싣고 축축한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절망에 사로잡힌 서화는 홀린 듯 후원의 깊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한 걸음 더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그만두십시오. 제발. 어둠 속에서 도윤이 달려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비켜서라. 마님. 부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니. 남편에게 버림받고 하인들이 쓰던 누추한 곳으로 쫓겨난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냐? 서화는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비를 맞는 서화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마님. 이대로 비를 맞으시면 병이 나십니다. 부디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서화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단순한 머슴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저는 그저 마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하인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 유모의 목소리였죠. 아가씨, 어디 계시옵니까? 마님, 사람들이 옵니다. 제발,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도윤은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화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 방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도윤이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 이 밤중에 어인 일이냐? 마님, 지금 즉시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께서 내일 아침 마님을 저작거리에 내다 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서화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작거리에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창기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신다 해도 사실입니다. 마님. 기생 매양이가 마님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대감을 부추겼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밤중에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제가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귀중한 물건만 챙겨 떠나셔야 합니다. 서화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그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어머니의 자개함과 몇 가지 물건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도윤은 서화를 등에 업고 쏟아지는 폭우 속을 뚫고 담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담장을 넘어 마침내 저택을 벗어났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도윤은 대답 없이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사냥꾼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마님,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안전한 곳입니다. 무지는 불을 피웠고 서하는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도 젖은 옷을 벗어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병이 들겠다. 도윤이 망설이다 윗옷을 벗자 서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등과 어깨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끔찍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상처들은 대체 괜찮습니다. 마님.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대군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암자가 보이는 봉우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멀리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사병들이 사냥개까지 풀었나 봅니다. 마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제가 저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마님께서는 저 봉우리를 넘어 첫 번째 계곡에 있는 암자로 가십시오. 그곳에 도착하시면 해광 스님을 찾으십시오. 제 이름을 대면 스님께서 마님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 돼. 너 혼자 저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저는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마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약속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도윤은 사병들의 주의를 끌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고 서하는 눈물을 머금고 암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암자에 도착한 서하는 해광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윤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그 아이는 가난히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그날 밤 서하는 꿈속에서 피를 흘리는 도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때 해광 스님이 촛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어 계셨군요. 손님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서하는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았지만 도윤은 무사히 살아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윤. 마님, 무사하셨군요.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네? 해광 스님과 도윤, 서하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님, 제 진짜 이름은 도윤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도윤. 7년 전 영모제로 멸문당한 박씨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서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금의 친위대장이었던 박 대장의 가문. 그것은 거짓된 누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저희 가문을 멸문시킨 자는 바로 김판서입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가져오신 그 자개함에는
김판서가 영모를 꾸민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도윤은 박씨 가문만이 아는 비밀 장치를 이용해 자기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판서의 비밀 장부와 서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 그대의 가문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 주시오. 그들은 이 증거를 임금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은 젊은 선비로, 서한은 평범한 아낙네로 변장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한 고을의 입구에서 삼엄한 검문을 마주했습니다. 마님, 우리가 신혼여행을 온 부부로 위장해야겠습니다. 호색한 남편과 수줍은 새색시로요. 서화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 아이고, 포졸 어르신. 저희는 방금 혼례를 올리고 아내의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색시가 이리도 고우니 제가 한시도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보. 도윤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서화의 수줍은 모습의 포졸들은 의심을 풀고 그들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을의 작은 주막에 묵게 되었지만 그날 밤 주막에 사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판서 대감의 명으로 수색 중이다. 방을 뒤져라. 위기의 순간 도윤과 서화는 다시 한번 신혼부부 연기를 펼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도윤 아버지의 옛 부하였던 거상 황씨의 도움으로 임금의 행차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하. 7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위대장 박상진의 아들 박도윤이옵니다. 김판서의 사병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함께 잠복해 있던 암행어사가 나타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윤은 마침내 임금 앞에서 자기함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김판서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박씨 가문은 누명을 벗고 다시 가문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도윤은 서화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서화, 내 평생 그대를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하오. 도윤. 그대 또한 내 인생의 빛이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고요한 지옥에서 시작해 마침내 서로에게 찬란한 하늘이 되어준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도록 아주 먼 옛날 장엄한 산맥이 강물을 굽어보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 남쪽 햇살이 가장 먼저 와닿는 언덕 위에는 위풍당당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막강한 권력가 김판서의 저택이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오후 저택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별당에서는 한 여인이 고요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김판서의 정실 부인 서화 마님이었습니다.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모란 자수는 실제 꽃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다웠지만 서화 마님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운명이 어찌 이리도 기구할까?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러울 것 없는 집안으로 시집왔건만 이 궁궐 같은 집에서 나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서화의 한숨이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의 규수로 태어나 16 꽃다운 나이에 김판서의 집으로 시집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혼례식 날 이후로 남편인 김판서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저택은 그녀에게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아가씨, 점심 진지는 드셨사옵니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서화는 술을 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를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늙은 유모, 오 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모, 이미 들었소. 어서 들어오시게. 문이 열리고 오 유모가 주름진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담장 너머 진달래가 참으로 곱게 피었사옵니다. 잠시 산책이라도 하시지요. 방 안에만 계시니 옥체가 상하실까 저어되옵니다. 서화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꽃 구경을 할 기운조차 없었지요. 괜찮소, 유모. 이리 와 내 곁에 앉으시오. 요즘 대감의 동태는 어떠하오? 오 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께서는 여전히 바깥으로만 나도십니다. 요즘은 기생 매향이에게 푹 빠져 계신다는 소문이. 유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낮으로 기생집을 드나들며 정실 부인인 자신을 내쫓고 그 기생을 첩으로 들일 계획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도요. 괜찮소, 유모. 이미 다 아는 사실이오. 대감께서 누구와 어디서 시간을 보내시든 이제 더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소. 서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니요, 유모. 그저 하늘이 정해준 내 팔자라 생각하고 견딜 뿐이요. 어서 가서 쉬시게. 유모가 방을 나간 후 서하는 창가로 다가가 담장 너머 흩날리는 진달래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입은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서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묵묵히 정원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내는 늘 저기 있구나. 작년 가을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머슴 도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늘 서하의 별당 주변을 맴돌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화단을 가꾸고 여름에는 연못을 청소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며 그림자처럼 항상 그녀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서하는 문득 궁금했지만 이내 생각을 지우고 다시 수트를 잡았습니다. 머슴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양반 교수로서의 채통에 맞지 않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대문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께서 돌아오셨나 보구나. 서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김판서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화려한 가마. 가마에서는 곱게 단장한 기생 매향이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 기생을 집 안으로 들이는군. 그날 밤 서하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자개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한참을 울다 지친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정원 한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머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한밤중에 책을 읽다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죠. 서하가 다가가려던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니쇼. 도윤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묻자 서하는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처음으로 도윤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창백하게 질린 오 유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모, 무슨 일이요? 대감께서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매향이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뒷간 옆 낡은 별채로 옮기라 명하셨습니다. 서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박을 놓는 것과 다름없는 양반가의 여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마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시니 더는 정실 부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서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자식이 없다는 이유를 대다니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알겠소, 유모. 짐을 꾸리도록 하시오. 해가 질 무렵 서화는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싣고 축축한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절망에 사로잡힌 서화는 홀린 듯 후원의 깊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한 걸음 더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그만두십시오. 제발. 어둠 속에서 도윤이 달려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비켜서라. 마님. 부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니. 남편에게 버림받고 하인들이 쓰던 누추한 곳으로 쫓겨난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냐? 서화는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비를 맞는 서화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마님. 이대로 비를 맞으시면 병이 나십니다. 부디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서화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단순한 머슴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저는 그저 마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하인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 유모의 목소리였죠? 아가씨. 어디 계시옵니까? 마님, 사람들이 옵니다. 제발,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도윤은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화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 방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도윤이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 이 밤중에 어인 일이냐? 마님, 지금 즉시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께서 내일 아침 마님을 저작거리에 내다 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서화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작거리에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창기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신다 해도 사실입니다. 마님. 기생매양이가 마님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대감을 부추겼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밤중에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제가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귀중한 물건만 챙겨 떠나셔야 합니다. 서화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그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어머니의 자개함과 몇 가지 물건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도윤은 서화를 등에 업고 쏟아지는 폭우 속을 뚫고 담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담장을 넘어 마침내 저택을 벗어났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도윤은 대답 없이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사냥꾼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마님,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안전한 곳입니다. 무지는 불을 피웠고 서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도 젖은 옷을 벗어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병이 들겠다. 도윤이 망설이다 윗옷을 벗자 서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등과 어깨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끔찍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상처들은 대체 괜찮습니다. 마님.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대군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암자가 보이는 봉우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멀리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사병들이 사냥개까지 풀었나 봅니다. 마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제가 저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마님께서는 저 봉우리를 넘어 첫 번째 계곡에 있는 암자로 가십시오. 그곳에 도착하시면 해광 스님을 찾으십시오. 제 이름을 대면 스님께서 마님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 돼. 너 혼자 저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저는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마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약속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도윤은 사병들의 주의를 끌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고 서한은 눈물을 머금고 암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암자에 도착한 서한은 해광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윤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그 아이는 강하니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그날 밤 서한은 꿈속에서 피를 흘리는 도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때 해광 스님이 촛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어 계셨군요. 손님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서한은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았지만 도윤은 무사히 살아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윤, 마님, 무사하셨군요.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네? 해광 스님과 도윤, 서한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님, 제 진짜 이름은 도윤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도윤. 7년 전 영모제로 멸문당한 박씨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서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금의 친위대장이었던 박 대장의 가문. 그것은 거짓된 누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저희 가문을 멸문시킨 자는 바로 김판서입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가져오신 그 자개함에는 김판서가 영모를 꾸민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도윤은 박씨 가문만이 아는 비밀 장치를 이용해 자기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판서의 비밀 장부와 서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 그대의 가문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 주시오. 그들은 이 증거를 임금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은 젊은 선비로, 서한은 평범한 아낙네로 변장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한 고을의 입구에서 삼엄한 검문을 마주했습니다. 마님, 우리가 신혼여행을 온 부부로 위장해야겠습니다. 호색한 남편과 수줍은 새색시로요. 서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 아이고, 포졸 어르신. 저희는 방금 혼례를 올리고 아내의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색시가 이리도 고우니 제가 한시도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보. 도윤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서하의 수줍은 모습의 포졸들은 의심을 풀고 그들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을의 작은 주막에 묵게 되었지만 그날 밤 주막에 사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판서 대감의 명으로 수색 중이다. 방을 뒤져라. 위기의 순간 도윤과 서하는 다시 한번 신혼부부 연기를 펼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도윤 아버지의 옛 부하였던 거상 황씨의 도움으로 임금의 행차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하. 7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위대장 박상진의 아들 박도윤이옵니다. 김판서의 사병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함께 잠복해 있던 암행어사가 나타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윤은 마침내 임금 앞에서 자기 함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김판서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박씨 가문은 누명을 벗고 다시 가문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도윤은 서화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서화, 내 평생 그대를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하오. 도윤, 그대 또한 내 인생의 빛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고요한 지옥에서 시작해 마침내 서로에게 찬란한 하늘이 되어준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도록 아주 먼 옛날 장엄한 산맥이 강물을 굽어보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 남쪽 햇살이 가장 먼저 와닿는 언덕 위에는 위풍당당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막강한 권력가 김판서의 저택이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오후 저택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별당에서는 한 여인이 고요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김판서의 정실 부인 서화 마님이었습니다.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모란 자수는 실제 꽃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다웠지만 서화 마님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운명이 어찌 이리도 기구할까?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러울 것 없는 집안으로 시집왔건만 이 궁궐 같은 집에서 나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서화의 한숨이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의 규수로 태어나 16 꽃다운 나이에 김판서의 집으로 시집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혼례식 날 이후로 남편인 김판서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저택은 그녀에게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아가씨, 점심 진지는 드셨사옵니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서화는 술을 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를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늙은 유모, 오 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모, 이미 들었소. 어서 들어오시게. 문이 열리고 오 유모가 주름진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담장 너머 진달래가 참으로 곱게 피었사옵니다. 잠시 산책이라도 하시지요. 방 안에만 계시니 옥체가 상하실까 저어되옵니다. 서화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꽃 구경을 할 기운조차 없었지요. 괜찮소, 유모. 이리 와 내 곁에 앉으시오. 요즘 대감의 동태는 어떠하오? 오 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화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께서는 여전히 바깥으로만 놔두십니다. 요즘은 기생 매향이에게 푹 빠져 계신다는 소문이. 유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낮으로 기생집을 드나들며 정실 부인인 자신을 내쫓고 그 기생을 첩으로 들일 계획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도요. 괜찮소, 유모. 이미 다 아는 사실이오. 대감께서 누구와 어디서 시간을 보내시든 이제 더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소. 서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니요, 유모. 그저 하늘이 정해준 내 팔자라 생각하고 견딜 뿐이요. 어서 가서 쉬시게. 유모가 방을 나간 후 서화는 창가로 다가가 담장 너머 흩날리는 진달래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입은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서화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묵묵히 정원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에는 늘 적이 있구나. 작년 가을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머슴 도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늘 서화의 별당 주변을 맴돌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화단을 가꾸고 여름에는 연못을 청소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며 그림자처럼 항상 그녀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서화는 문득 궁금했지만 이내 생각을 지우고 다시 수트를 잡았습니다.
머슴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양반 교수로서의 채통에 맞지 않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대문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께서 돌아오셨나 보구나. 서환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김판서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화려한 가마. 가마에서는 곱게 단장한 기생 매현이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 기생을 집 안으로 들이는군. 그날 밤 서화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자개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한참을 울다 지친 서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정원 한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머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한밤중에 책을 읽다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죠. 서화가 다가가려던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리쇼. 도윤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묻자 서화는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처음으로 도윤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창백하게 질린 오 유모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모, 무슨 일이요? 대감께서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매향이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뒷간 옆 낡은 별채로 옮기라 명하셨습니다. 서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박을 놓는 것과 다름없는 양반가의 여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마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시니 더는 정실부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서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자식이 없다는 이유를 대다니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알겠소, 유모. 짐을 꾸리도록 하시오. 해가 질 무렵 서화는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싣고 축축한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절망에 사로잡힌 서화는 홀린 듯 후원의 깊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한 걸음 더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그만두십시오. 제발. 어둠 속에서 도윤이 달려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비켜서라. 마님. 부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마십시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니. 남편에게 버림받고 하인들이 쓰던 누추한 곳으로 쫓겨난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냐. 서화는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비를 맞는 서화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마님, 이대로 비를 맞으시면 병이 나십니다. 부디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서화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단순한 머슴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저는 그저 마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하인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 유모의 목소리였죠? 아가씨, 어디 계시옵니까? 마님, 사람들이 옵니다. 제발,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도윤은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한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 마님! 방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도윤이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 이 밤중에 어인 일이냐? 마님, 지금 즉시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께서 내일 아침 마님을 저작거리에 내다 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서한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작거리에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창기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신다 해도 사실입니다. 마님. 기생매양이가 마님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대감을 부추겼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밤중에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제가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귀중한 물건만 챙겨 떠나셔야 합니다. 서한은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그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어머니의 자개함과 몇 가지 물건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등에 업히십시오. 도윤은 서하를 등에 업고 쏟아지는 폭우 속을 뚫고 담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담장을 넘어 마침내 저택을 벗어났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도윤은 대답 없이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사냥꾼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마님,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안전한 곳입니다. 무지는 불을 피웠고 서한은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도 젖은 옷을 벗어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병이 들겠다. 도윤이 망설이다 윗옷을 벗자 서한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등과 어깨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끔찍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상처들은 대체 괜찮습니다. 마님.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대군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암자가 보이는 봉우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멀리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사병들이 사냥개까지 풀었나 봅니다. 마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제가 저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마님께서는 저 봉우리를 넘어 첫 번째 계곡에 있는 암자로 가십시오. 그곳에 도착하시면 해광 스님을 찾으십시오. 제 이름을 대면 스님께서 마님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 돼. 너 혼자 저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저는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마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약속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도윤은 사병들의 주의를 끌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고 서한은 눈물을 머금고 암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암자에 도착한 서한은 해광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윤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그 아이는 강하니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그날 밤 서한은 꿈속에서 피를 흘리는 도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때 해광 스님이 촛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어 계셨군요. 손님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서한은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았지만 도윤은 무사히 살아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윤, 마님, 무사하셨군요.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네? 해광 스님과 도윤, 서한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님, 제 진짜 이름은 도윤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도윤. 7년 전 영모제로 멸문당한 박씨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서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금의 친위대장이었던 박 대장의 가문. 그것은 거짓된 누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저희 가문을 멸문시킨 자는 바로 김판서입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가져오신 그 자개함에는 김판서가 역모를 꾸민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도윤은 박씨 가문만이 아는 비밀 장치를 이용해 자개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판서의 비밀 장부와 서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 그대의 가문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주시오. 그들은 이 증거를 임금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은 젊은 선비로, 서화는 평범한 아낙네로 변장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한 고을의 입구에서 삼엄한 검문을 마주했습니다. 마님, 우리가 신혼여행을 온 부부로 위장해야겠습니다. 호색한 남편과 수줍은 새색시로요. 서화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 아이고, 포졸 어르신. 저희는 방금 혼례를 올리고 아내의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색시가 이리도 고우니 제가 한시도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보. 도윤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서화의 수줍은 모습의 포졸들은 의심을 풀고 그들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을의 작은 주막에 묵게 되었지만 그날 밤 주막에 사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판서 대감의 명으로 수색 중이다. 방을 뒤져라. 위기의 순간 도윤과 서화는 다시 한번 신혼부부 연기를 펼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도윤 아버지의 옛 부하였던 거상 황씨의 도움으로 임금의 행차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하. 7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위대장 박상진의 아들 박도윤이옵니다. 김판서의 사병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함께 잠복해 있던 암행어사가 나타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윤은 마침내 임금 앞에서 자개함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김판서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박씨 가문은 누명을 벗고 다시 가문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도윤은 서화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서화, 내 평생 그대를 지키고 사랑할 것을 맹세하오. 도윤. 그대 또한 내 인생의 빛이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고요한 지옥에서 시작해 마침내 서로에게 찬란한 하늘이 되어준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도록 아주 먼 옛날 장엄한 산맥이 강물을 굽어보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 남쪽 햇살이 가장 먼저 와닿는 언덕 위에는 위풍당당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막강한 권력가 김판서의 저택이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오후 저택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별당에서는 한 여인이 고요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김판서의 정실 부인 서화 마님이었습니다.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모란 자수는 실제 꽃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다웠지만 서화 마님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운명이 어찌 이리도 기구할까?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러울 것 없는 집안으로 시집왔건만 이 궁궐 같은 집에서 나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서화의 한숨이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의 규수로 태어나 16 꽃다운 나이에 김판서의 집으로 시집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혼례식 날 이후로 남편인 김판서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저택은 그녀에게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아가씨, 점심 진지는 드셨사옵니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서하는 술을 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를 유일하게 위로해주는 늙은 유모, 오 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모, 이미 들었소. 어서 들어오시게. 문이 열리고 오 유모가 주름진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담장 너머 진달래가 참으로 곱게 피었사옵니다. 잠시 산책이라도 하시지요. 방 안에만 계시니 옥체가 상하실까 저어되옵니다. 서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꽃 구경을 할 기운조차 없었지요. 괜찮소, 유모. 이리 와 내 곁에 앉으시오. 요즘 대감의 동태는 어떠하오? 오 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께서는 여전히 바깥으로만 나도십니다. 요즘은 기생 매향이에게 푹 빠져 계신다는 소문이. 유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낮으로 기생집을 드나들며 정실 부인인 자신을 내쫓고 그 기생을 첩으로 들일 계획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도요. 괜찮소, 유모. 이미 다 아는 사실이오. 대감께서 누구와 어디서 시간을 보내시든 이제 더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소. 서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니요, 유모. 그저 하늘이 정해준 내 팔자라 생각하고 견딜 뿐이요. 어서 가서 쉬시게. 유모가 방을 나간 후 서하는 창가로 다가가 담장 너머 흩날리는 진달래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입은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서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묵묵히 정원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내는 늘 저기 있구나. 작년 가을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머슴 도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늘 서하의 별당 주변을 맴돌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화단을 가꾸고 여름에는 연못을 청소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며 그림자처럼 항상 그녀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서하는 문득 궁금했지만 이내 생각을 지우고 다시 수트를 잡았습니다. 머슴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양반 교수로서의 채통에 맞지 않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대문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께서 돌아오셨나 보구나. 서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김판서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화려한 가마. 가마에서는 곱게 단장한 기생 매향이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 기생을 집 안으로 들이는군. 그날 밤 서하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자개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한참을 울다 지친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정원 한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머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머슴이 한밤중에 책을 읽다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죠. 서하가 다가가려던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니쇼. 도윤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묻자 서하는 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처음으로 도윤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창백하게 질린 오 유모가 방으로
대감께서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매향이를 첩으로 드리겠다고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